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용장의 기본적 특성에는 크게 뭐 독립성의 원칙, 뭐 추상성의 원칙이 있는데, 독립성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하고 이 신용장에 따른 신용장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권리 의무 관계, 신용장 계약이 별도라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립성의 원칙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두 개의 계약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 거래 모든 당사자들이 물품이 아니라 신용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서류였어요. 서류를 어떻게 유통하느냐. 그리고 사실 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가 지급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물품이 아니라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류에 의한 거래로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걸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걸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물품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고, 좀 심하게 비약을 해서 말하면 물품이 잘못된 게 가더라도 서류만 완벽하면, 그 서류가 완벽하다면 은행은 대금 지급을 해요. 그러면 물품이 이상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물품이 이상한 점은 사실 어디서 체킹되고 걸러져야 되냐면, 수출자가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선적하는 단계에서 검수를 하고 체킹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니까, 그리고 물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화증권에 이미 기재가 되겠죠. 문제가 있다라든지 수량이 몇 개라든지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뭐 포장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선화증권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필터링이 되는 거고, 물품이 어떻든 간에 물품이 잘 뭐 돌아가고 이런 건 상관없이 은행은 철저하게 서류만 바라보고 서류 바보예요. 예. 그래서 서류를 유통시키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은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이 여러 가지 뭐 권리 의무 이거 갖고 신용장에 따라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제시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신용장과 전혀 별도의 관계다라는 거죠. 물론 관계를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이게 개설 의뢰가 되니까. 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이 되고 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그 신용장이 있는 내용, 신용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장에 대해서 서류 제시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별도로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도 이 물품이 뭐 실제로 매매 계약에서는 컴퓨터였지만 컴퓨터가 아니라 뭐 철판이 맞다 하더라도 여기 서류가 완벽하면 이 발행은행은 서류를 보고 서류 거래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신용장의 당사자 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당사자는 이게 매매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신용장 계약,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예요. 신용장 계약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 그리고 신용장 상의 수익을 획득하는 수익자, 그리고 있다면 하긴은행입니다. 하긴은행은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신용장의 하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용장 발행은행만으로 수출자이자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좀 못 믿어요. 능력을, 대금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약정, 추가적인 확정을 대금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더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긴은행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대보증 서는 거예요.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못하면 신용장 하긴은행이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어떤 담보, 추가적인 약속, 추가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하긴은행의 역할입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뭔가 못 믿었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뭐 대금 상환 약정이 안 돼 있거나, 뭐 신용장 발행은행이 이러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하긴은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하기은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하기은행을 실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하기은행한테도 사실은 수수료 지급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용장 하기은행이 사용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하기은행이 있다면 그 하기은행이 신용장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합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하기은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발행은행, 그리고 신용장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이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제시를 해야 되는 수익자, 다시 말하면 수출자, 무역거래에서의 수출자, 이 두 사람이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라는 거죠. 기타 당사자는 이 두 사람 아닌 수입자, 무역거래에서의 수입자, 신용장 거래에서는 뭐예요? 발행은행. 그리고 뭐 통지은행이 됐든 뭐 하기은행이 하기은행이 아니라 통지은행이 됐든 매입은행이 됐든 인수은행이 됐든 지급은행이 됐든 보통 수출자의 거래은행이거나 수출국 내에 위치하는 은행으로서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은행. 그러니까 통지은행, 매입은행, 뭐 인수은행 이런 은행들을 신용장상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통칭해서 지정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은행들, 지정은행이나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기타 당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 당사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 신용장에 신용장과 관련돼서 얽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신용장의 발행 의뢰인,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입상이죠.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수입상, 매수인, 이 사람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은행한테 발행 의뢰를 해서 신용장을 발행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신용장 발행은행, 뭐 여기서는 제가 발행은행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서 개설은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은행은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issuing bank고요. 개설은행은 영어로 번역하면 opening bank예요. 신용장을 이슈했느냐, 발행을 했느냐, 신용장을 오픈했느냐, 개설했느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교과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는 것일 뿐, 사실은 발행은행이든 개설은행이든 같은 은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같은 은행에 대해서 붙이는 명칭이 법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발행은행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개설은행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익자, 베네핏을 얻는 사람. 그래서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가 됩니다. 자, 하기은행,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발행은행만으로 못 믿겠다. 추가적인 지급 합약을 해달라라고 해서 추가적인 수건이나 요청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입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발행은행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지급 약속을 하기은행이 하는 거예요.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이 있어요.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경우, 보통은 수출지에 있는 수출자의 뭐 거래은행이라든지 그런 은행이 이제 통지은행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은행이 있습니다. 이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 뭐 보통 기한부 어음이 사용되어서 신용장의 그 한 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이제 매입 신용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매입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한 어음을 매입하는, 어음 할인해서 구매하는, 그러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을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어느 은행이나 상관없이 아무 은행이나 가서 어음 할인을 할 수 있으면 보통 이제 자유매입 신용장이 되고, 뭐 지정된 은행에서만 해야 되면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다 자유매입 신용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은행이 있어요. 한어음이
제시되었을 때,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이 제시되었을 때 발행은행하고의 약정으로, 발행은행으로의 약정으로 대금 지급을 하기도록 역할을 수행받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원래는 발행은행이 지급을 해야 되는 끝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발행은행하고의 뭔가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이 지급은행이 돈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게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뭐 매입은행, 통지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은 동시에 공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출국이나 수출상을 상대로 해서 그 신용장의 어떤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따라서 그 은행이 이 지급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수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통지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입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지급은행이고 인수은행이고 뭐 한 거예요. 뭐 따로 얘는 매입만 하는 은행, 얘는 지급만 하는 은행, 얘는 인수만 하는 은행,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이 그 은행이 되는 거예요. 인수은행이 되는 거고 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발행은행하고 약정을 맺어서 서류가 제시되면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은행이 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매입을 하면 매입은행이 되는 거고, 뭐 어음을 인수하면 인수은행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수익자가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어음을 은행에 제시해서 인수하도록 어셉트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은행이 인수은행입니다. 자, 그럼 신용장의 종류를 볼게요. 신용장의 종류. 상업신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역 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상업신용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신용장에는 하환신용장이 있고 무담보신용장이 있는데, 무담보신용장부터 볼게요. 수익자가 발행한 한어음에 담보로서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 제가 한어음의 역할이 대금을 받아내는 역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어음을 받는 어떤 지급인의 입장에서, 드로위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종이 서류가 하나 왔어요. 저 종이 서류를 받는데 돈 내놓으래요. 약속어음은 돈을 주겠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한어음은 돈 내놓으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만 딸랑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돈 내놓을까요? 뭐 세금 내놓으라는 이야기고, 뭐 벌칙금, 뭐 가태료나 뭐 그런 거 내놓으라는 거면 기한 내 안 내면 이게 또 누적돼가지고 이제 뭐 가징금이 계속 붙으니까 내야죠. 뭐 내야 되는 돈이면, 법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면 내야죠. 세금 같은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딸랑 나한테 돈 내라는 소리가 오면 여러분들이 내겠어요? 안 내지. 뭐 바보도 아니고. 근데 화환신용장은 인질이 딸려옵니다. 서류가 와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적혀 있어요. 근데 돈을 내놓으면 뭘 주겠대? 선화증권을 주겠다. 선화증권이 인질이에요. 인질을 풀려면 인질에 대한 돈을 내야 돼. 그 인질 몸값을 요구하는 서류가 한어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결제할 수밖에 없지. 나는 수입자고, 물품은 수입항에 도착했고, 목적항에 도착했고, 저 물품 배에서 꺼내야 되는데, 운송인한테 선화증권 제시해서 물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선화증권을 획득하려면 이 선화증권이 인질로 잡혀 있어. 누구한테? 한어음한테. 그래서 내가 한어음을 결제를 해야 돼. 대금 지급을 하거나 뭐 기한부 어음이라면 인수해가지고 만기일에 돈 줄게 약속을 해야 돼. 그러면 인질이 풀려나요. 뭐가? 선화증권이. 그 선화증권 들고 운송인 찾아가서 이거 제시하고 물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송소료인 선화증권이 함께 사용되는 게 화환신용증입니다. 화환. 이 하가 선화증권 할 때 하자고, 한이 한어음 할 때 한자예요. 우리가 뭐 한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자 신용장 있어요. 여행자 수표. 그러니까 한 90년대 제가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게 96년이거든요. 96년에. 96년에 외국에 나갈 때는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라는 게 잘 없었어요. 개념이. 신용카드라는 개념이. 그래서 뭘 갖고 나갔냐면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행자 수표.
그래서 여행자 수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수표처럼 생겼는데 그 수표의 금액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달러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자 수표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은행을 가요. 그럼 여행자 수표를 줍니다. 여행자 수표에 뭐 한국의 외환은행, 지금은 외환은행이 없어졌죠? 예, 지금은 KEB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외환은행에 해가지고 여기 금액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은행에 내면 거기도 아마 수수료가 있었던 것 같아. 예, 뭐 벼룩에 간을 내먹지. 아무튼 수수료를 뗐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뭐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받아요. 뭘로? US 달러로. 그러고 나서 써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은행이 아니라 상점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영자 수표를 내면 안 받아줘요. 왜냐면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 지금은 이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을 굳이 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동양에서 온 뭐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수표를 내미는데 이거를 뭐 그 미국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 뭐야 이렇게 했죠. 예, 그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대량의 현찰을 들고 나갔을 때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수표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여행자 수표였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신용장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여행자 신용장인데 예,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이겠지만 안 쓰입니다. 지금 안 써요. 자, 취소 가능 여부.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으면 취소 불능이고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 가능 신용장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신용장에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얘기 했죠.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인데 뭐예요? 취소 불능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내가 돈 받기 전에 물건 준비해서 수출을 선적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은행이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하면 취소 불능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있죠. 신용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신용장이다. 취소 가능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하면 취소 불능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확인 신용장. 확인은행이 딸려 있으면 확인 신용장. 개설은행. 여기서는 개설은행이라고 썼는데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발행은행이나 개설은행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행은행 못 믿겠어. 그래서 추가적인 지급 확약을 해달라. 연대 보증할 수 있는 딴 놈 하나 세워달라라고 하면 그 오케이가 수되면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뭐도 돼야 되냐면 그 확인은행 역할을 할 은행도 그걸 하겠다라고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되기가 많이 어려운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가려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잖아. 신용장의 수익자이자 수출상이 저 발행은행을 만으로 난 못 믿으니까 쟤 말고 다른 애를 하나 세워줘.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새로운 은행을 세우고 저 확인은행한테도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중의 지급 보증, 이중의 연대 책임을 만들 것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확인은행이 있을 수 있고 그 확인은행이 사용되는 신용장은 확인 신용장입니다. 자, 상한 청구 여부. 상한 청구 가능 신용장이 있고 상한 청구 불능 신용장입니다. 만약에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신용장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잖아요. 근데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부도를 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부도를 낸다는 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 매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음 할인을 해가지고 수출자, 수익자로부터 한어음을 먼저 땡겨서 먼저 수건을 받아서 선 구매를 했는데 대금 회수를 만기일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한어음을 발행한 신용장상의 수익자한테 이거를 상한을 돌려내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상한 청구 가능. 이걸 못하면 상한 청구 불능입니다. 근데 여기 상한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뭐 공부할 때? 포페이팅,
팩토링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포페이팅과 팩토링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한 청구권 없이 어음이 부도 나더라도 그 어음을 판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간다. 그렇겠죠? 네.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고요. 자유 매입 여부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은행 가서 매입할 수 있으면 자유 매입 신용장, 그리고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 제한 신용장입니다. 자, 7번째 양도 가능 신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무론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출 절차를 쭉 설명을 하면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출국 내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부품을 조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부품이나 중간재나 원료를 사가지고 물품을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일종의 나중에 수출이 완료돼서 대금을 회수하면 결제를 해줄게 라는 차원에서 외상으로 원료나 중간재나 이런 것들을 사오고 그걸 제조 가공해서 수출을 해서 수출 대금을 받으면 나중에 이 중간재나 원재료를 공급한 업자들, 국내 업자들, 수출국 내에 있는 국내 업자들한테 결제를 해줄 수 있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대금 결제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행해주는 서류들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좀 다른 버전이에요. 양도 가능 신용장. 그래서 여기서 최초 수익자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신용장 거래, 무역 거래에서의 수출자이자 신용장 거래에서의 수익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받은 게 있죠.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조건부 제시,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하는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겠다라는 개런티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죠. 왜 넘겨주겠어요? 수출자가 내가 은행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대. 왜 주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 나한테 뭘 했겠죠. 그럼 뭘 했기 때문에 주겠어요? 보통은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원재료나 중간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미리 내가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물건을 수출해서 수출 대금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결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장을 통해서 내가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한 뭐 60일 뒤에 돈 이만큼 받을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도 가능 신용장은 뭐냐면 아예 내가 저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받은 신용장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이 오면 내가 받는 목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 가는 목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죠. 한 큐에 굳이 내가 수출국 내에서 구매 확인서를 끊고 내국 신용장을 하고 할 필요 없이 내가 받은 신용장 일부를 이렇게 넘겨주겠다.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적용하는 것이 양도 가능 신용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최초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인 2차 수익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넘겨받는 신용장을 양도받는 사람을 제2차 수익자, 제2수익자 내지는 2차 수익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 양도라는 게 넘겨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장에 반드시 트랜스퍼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용장 양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뭐 무역 금융 한도가 부족해서 뭐 이런 계열사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 공급자, 그러니까 뭐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생자들한테 대금 지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무역 금융 한도가 부족하다는 거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뭐 여신을 땡겨오거나 뭐 할 때 내가 뭐 아니면 수출이 커터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거나 해서 내가 직접 다
그러니까 수출에 따른 계약 이행을 위해서 내가 100%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부를 떼준다거나 뭐 그런 기업 내부의 경영 활동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재료 공급자들한테 대금 지급의 한 방법으로 수익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로 쓸 수 있는 게 양도 가능 신용장입니다. 자, 내국 신용장.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수출업자가 받은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의 원재료, 부분품, 중간재 생산자한테 대금 지급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양도 가능 신용장하고 이 내국 신용장의 차이가 뭐냐면, 양도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내가 이 사람한테 트랜스퍼 해주는 게 양도 가능 신용장이었는데, 내국 신용장은 뭐냐면 별도로 수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그러니까 신용장 계약이 두 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양도 가능 신용장은 내가 받은 신용장의 일부나 전부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였는데, 내국 신용장은 그러니까 외국 신용장이죠. 이게 내국 신용장이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외국 신용장이고 원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출자가 수익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수익국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하는 그 신용장 계약 관계가 있고, 그거 외에 별도로 국내에서, 수출국 내에서 무역거래의 수출자가 다시 발행은행이 되고, 이 사람의 거래은행이 내국 신용장 발행은행이 돼서 이 수출국 내에 있는 어떤 물품의 원재료 공급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해서 별도의 신용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물론 대금 지급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수출 실적이라든지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세 환급이라든지 그런 이유로도 필요해요. 그렇죠?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 수출 업체에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수출 업체에게 자기가 직접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도 수출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만, 수출하는 업체에 원재료나 부분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뭐 관세 환급,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내국 신용장이 필요하고, 내국 신용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구매 확인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전대 신용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드크로스, 뭐 LC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선불 신용장이에요. 전대 신용장. 설명 쭉 길게 돼 있는데 잘 안 쓰입니다. 잘 안 쓰이지만 핵심 뭐냐? 이거 선불입니다. 선급. 선급 신용장. 자, 그 다음에 회전 신용장이다. 리볼빙.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요즘에는 서부 영화 잘 안 보지만, 그쵸. FPS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권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피스톨 이라고, 피스톨은 약간 이런 게 피스톨이고, 저기 뭐냐, 리볼버라는 총이 있어요. 이렇게 6개들이 이 동그랗게 배럴이 돌아가는, 그래서 그 배럴, 그 왜 러시안 룰렛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래서 이게 그걸 리볼버라고 하는 것 중에 뭐 원인이, 그 안에 탄창이 6발짜리 들이, 이 배럴이 이렇게 돈다고 해서 리볼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 신용장도 뭐냐면 돈다는 얘기예요. 뭐가 도냐면 신용장이 돈다는 거야.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고. 그래서 여러 번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 시마다 신용장 개설하면 좀 피곤하니까 한 번 쓰고 이게 거래가 매듭되어지면 또다시 생겨나고 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그런 신용장을 회전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상무역 신용장이 있어요. 구상무역 신용장.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무역의 거래에 있어서의 뭐 서류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뭐 그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장 중에서도 특수 신용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시개설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백투백 크레딧.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로는 연타석 홈런은 한 타자가 나와서 그 다음 타석에도 또 치는 게 연타석 홈런이고.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게 백투백은 뭐냐면 3번 타자 나와서 홈런 치고 4번 타자가 나와서 홈런 치는 거, 그거 백투백 홈런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신용장이 한 번에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출 신용장하고 수입 신용장이 동시에 개설돼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동서무역이나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일방적으로 한쪽만 수출하고 한쪽은 수입만 하면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수출할 테니 너는 이걸 나한테 수입해라. 뭐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석유를 수출할 테니 너는 나한테 닭고기를 수출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거래가 연동되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무역거래 종료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동시개설 특수신용장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신용장인데, 이 토마스는 일본 무역에 옛날에 그 전보 전신 쓸 때 그 약호가 TOMAS라 가지고 사용되는 신용장인데, 사실은 이것도 동시개설 신용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고 한쪽은 수입만 하면 무역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만큼 수출하니까 너도 이만큼 수입해. 뭐 이런 얘기로 사용됐던 것이 이제 토마스 신용장이고, 그리고 기탁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부 거래 같은 거예요. 기탁 신용장은. 뭐냐면, 신용장 개설하는데, 그것을 대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계정에 넣어놨다가, 내가 나중에 뭐 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충당시키는. 이런 거잖아요. 신용장이란 게 개설을 해가지고 내가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안 받고 일단 넣어놔 거기에 저기 포인트로 넣어놔, 포인트 적립.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살 거 있으면 그 포인트에서 결제해 라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장부 거래.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기탁 신용장. 지금 잘 안 쓰이겠죠. 자, 그리고 그 결제해야 되는 기한에 따라서 서류가 제시되면 즉시 돈 줘야 되는 일람불 신용장이 있고요. 사이트 크레딧이 있고요.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은 바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시했을 때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 지급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기한부 신용장은 그 어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람 후 정기불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 후 정기불이 있을 수 있고 확정일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일람 후는 그 사람한테 제시되고 나서부터 며칠 뒤, 그리고 일부 후 정기불은 어떤 특정한 날짜로부터 뭐 어음 발행일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어음 발행일로부터 며칠 뒤, 아니면 뭐 필요 없고 뭐 12월 31일까지 딱 어떤 지정된 날짜가 있는 확정일불, 뭐 그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보통은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음 대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실무적으로는 어음 할인을 해서 매입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음 할인을 해서 돈을 먼저 땡겨갖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만기일에 대한 그 지급이 매입은행이나 금융기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발행 의뢰부터는 신용장의 어떤 사용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